화장을 지우지 않고 잤대.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잤더니 피부가 엉망이다. 그러면 여기서 화장을 지우지 못한 이유가 나오겠죠? 그게 뭐야? 업무와 회식 때문에 화장을 지우지 못하고 않고 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클렌징 크림을 찍어 바르고 문질러 댔지만 얘네가 만들어낸 고단함, 눈에 안 보이죠?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았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고단함은 눈에 안 보이는데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양치를 하는 동안 머리를 감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간을 확인하고는 포기해버렸다. 1분 차이로 지각 표시가 찍혔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머리 감고 나올 걸.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일상적이기는 한데 어때? 되게 정신이 없잖아. 정신이 없고 되게 바빠 보여. 한 방향으로 뭉친 앞머리는 불 꺼진 판 위에 남은 삼겹살처럼 비유, 뻣뻣하고 기름졌다. 손으로 앞머리를 흩으면서 지각 표시를 샜다. 오늘 지각 때문에 다음 달에는 월차를 못 쓰게 됐다 라고 하는 거는 지각 표시를 샜어. 그러면 자주 지각을 했다는 거지. 애니메이션을 보러 극장에 가자고 아이와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는데 이번에도 어기면 아빠한테 보내달라고. 아빠랑 살 거라고 울며불며 때를 쓸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그 말하고 있는 나는 이혼을 했거나 별거 중이거나 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서술자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5살 배기는 이제 어디를 건드려야 엄마가 반응하는지 다 알고 있고요. 어제 회식 자리에서 1차만 마치고 잽싸게 빠져나왔는데도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였어요. 새벽 1시였대. 굉장히 빨리 왔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는 끔찍하게 안 잡혔고 장거리 손님을 태우지 못한 기사는 운전 내내 구시렁거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말이 회식이지 같이 일하던 웹 디자이너가 잘리다시피 그만두는 거라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웬만하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싶었는데 아이와 동생이 30분 간격으로 전화를 해대는 통에 진득하게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되게 바빠요. 삶이 되게 바빠. 뭔가 균형이 안 맞아. 집안일도 조금 이제 부족하고 뭔가 회사에서의 능력도 조금 부족하고 이거 2개를 같이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2개가 다 안 돼.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는 자다가 깼는지 그때까지 안 자고 버틴 건지 잠투정을 부리며 징징거리고 엄마 나 숙제 그림 숙제 가방을 내려놓고 겉옷을 벗는 동안 아이는 알림장을 들고 졸졸 따라다녀. 어디 보자.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아이를 안아 무릎에 앉혔다. 끙 소리가 절로 튀어나왔다. 되게 힘들죠? 힘들어요. 아이가 코앞에다 들이댄 페이지에는 붉은 글씨로 커다랗게 엄마와 함께 얼굴 그리기라고 쓰여 있었다. 글자를 보자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와.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12시까지 봐주는 조건으로 3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동생년이라고 하잖아. 되게 약간의 원망. 동생년은 숙제도 안 봐주고 날라버렸다. 조건으로 3만 원을 줬지만 날라버렸대. 이모한테 좀 해달라고 하지 라고 하는 거는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데 이걸 억누르고 있어. 나는 짜증을 겨우 누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선생님이 엄마랑 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모랑 하면 어때? 엄마 힘든데. 숙제는 이모랑 해도 괜찮아. 그런 게 어딨어. 엄마랑 하는 건데 이모가 엄마야?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소리를 빽 질렀다라고 하는 거는 애가 엄마를 엄청 찾아. 아이가 엄마를 엄청 찾는 시기야. 근데 엄청 찾는데 지금 서술자는 너무 바쁘니까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하는, 너무 바빠서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말에 뜨끔해서 꼼짝없이 스케치북을 뜨끔해서 뭔가 이제 마음이 안 좋아서 막상 크레파스를 손에 쥐자 아이는 꾸벅꾸벅 졸았다.
눈이 감기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가며 그림을 대충 완성하니 새벽 2시가 되었다. 너무 피곤해. 왜냐면 내일 아침에 또 아침 9시에 출근해야 되잖아. 아이를 안아다 침대에 눕히고 겨우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대로 침대에 쓰러져서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다. 그 순간에는 굳게 닫힌 클렌징 크림의 뚜껑을 열어서 화장을 지우는 일이 지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다. 약간의 과장법이 있기는 한데요. 그만큼 너무 힘들다라는 거지. 삶의 무게감이 느껴져요. 이게 좀 길어.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할게요. 다시 이쪽 오른쪽으로. 사무실에 들어가니 옆자리에 구는 벌써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되게 뭔가 얘는 잘하는 애야. 회식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을 텐데 얼굴이 쌩쌩했다. 화장한 피부도 촉촉하고 새로 말고 온 머리도 컬이 탱글탱글한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활기가 넘치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다음날 아침에는 머리와 화장, 옷까지 완벽하게 세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구의 특별한 능력이자 매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지금 서술자와 되게 대비되고 있어. 서술자의 모습과 대비되고 있어. 나는 지금 머리를 감아 마라 막 이러고 아침에 화장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화장을 못한 게 아니라 화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어제 화장을 지우지 못하고 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지우고 머리하고 샤워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 함께 일하는 동안 화장 안 한 얼굴은 물건이고 화장이 들뜬 모습조차 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생일과 기념일에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배달시키는 지극정성 애인 말고도 대시가 끊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늘 관리되어 있고 늘 깨끗하고 늘 본인이 되게 완벽한 모습으로 나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배, 어제 일찍 들어간 분이 얼굴이 왜 그래? 그러니까 나보고 선배라고 하는 거죠. 좀 피곤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화장 좀 하고 다녀. 30 넘으면 밖에 나올 때 화장하는 게 예의야 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게 아마 09년도에 나왔더만 이 소설이. 그때 당시의 인식. 지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당시에는 여자가 항상 화장하고 되게 깔끔하고 옷도 되게 그러니까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 되는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그거기는 한데 여자한테 조금 더 그 잣대가 높다는 거지. 그 이제 옛날이었으니까. 이 소설이 나왔을 배경이. 너도 혼자 애 키워봐라. 혼자 애 키워봐라.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서술자의 처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게 말처럼 쉬운가? 요즘 일 잘하고 애 잘 키우고 자기 관리 끝내주게 하는 싱글맘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배도 생각을 좀 바꿔봐. 왜 여자라는 걸 포기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것도 당시 인식이에요. 화장을 안 한다고 여자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 빈정거리는 구의 말을 뒤로 하고 커피부터 탔다. 진하고 단 커피가 필요했다. 출근하려고 공동 현관문을 나서는데 우편함에 흰 봉투가 꽂혀 있었어. 매끈하게 코팅된 미색의 봉투는 자신이 청첩자임을 온몸으로 드러냈다. 의인법. 전 남편의 이름은 희귀성을 가진 여자의 이름 위에 쓰여 있었고 예식일은 한 달 뒤 토요일 오후 3시. 청첩장은 적당한 때 도착했으나 자신의 딸을 키우는 전처에게 알려주는 재혼 소식치고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었다. 청첩장을 가방에 쑤셔 넣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상실감 때문은 아니었지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시점 얘기를 안 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모로 피로가 가중되는 아침이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폐차 직전의 자동차에 겨우 시동이 걸렸다. 이대로 얼마나 달릴 수 있을지 불시에 확 퍼지다가 무슨 뜻이야? 자동차가 멈추는 거. 퍼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버텨내겠지 싶었다. 웹마스터와 군은 만들어 쓰는 화장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고 방부제 걱정도 없고 나한테 딱 맞는 화장품을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웰빙이 대세잖아. 그러니까 웰빙이 대세라고 하는 단어도 되게 옛날 소설임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웰빙이 언제 유행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유행하던 단어가 웰빙이야. 완전 옛날이죠.
완전 옛날. 0807인가? 그 다음이 이명박이었잖아. 만들어서 선물했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 화장 지우는 것도 귀찮아서 쩔쩔매는 신세다 보니 스킨과 크림을 만들어 바른다는 그들의 취미가 몹시 생소하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화장 지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저 사람들은 화장품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화장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겨우 서너 살 차이인데 누군가에게는 생산적인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쟤네는 뭔가 화장품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물어보죠. 우리는 근데 이거 너네 학교에서 했지? 다 했어? 그러면 이거 우리 결말을 다 알고 있잖아. 이 대사가 되게 중요해. 혹시 보약 같은 거 먹어? 나중에 다른 애가 나한테도 이걸 물어보잖아. 선배 요새 보약 같은 거 먹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 보약은 무슨 선배? 나 아직 젊거든. 그러지 말고 몸에 좋은 거 있으면 소개 좀 해봐. 갑자기 웬 뚱땅지 같은 소리야. 아무것도 안 먹는다니까? 내가 사무실에서 뭐 먹는 거 봤어? 그러니까 내가 사무실에서 뭐 먹는 거 봤어? 이것도 은연중에 얘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 얘가 로봇이라는 걸. 로봇임을 드러내는 소재야. 로봇이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었던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쌩쌩해? 내가 뭘 쨍쩡해? 에너자이즈는 저기 따로 있는데. 홍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다. 야, 얘도 로봇이잖아. 알고 보니까. 홍이 로봇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다. 오늘은 재킷 위에 실크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었다. 성공하는 그녀를 위한 패션 제안 같은 제목의 화보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스타일이 완벽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자유분방하던 커피타임이 오전 업무 모드로 신속하게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봐봐. 그녀의 등장과 함께 자유분방하던 커피타임이 오전 업무 모드로 신속하게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일을 되게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홍을 중심으로, 홍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뭔가 업무가 빨리빨리 처리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자, 디자인 1팀은 지금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홍은 머그컵에 생수를 담으며 팀원들을 둘러봤다. 어제 팀원이던 웹디자이너가 그만뒀고 새벽까지 송별회가 이어졌다는 것을 완전히 잊은 듯 의욕이 넘치는 얼굴이었다. 다들 입을 삐죽거리면서 회의 자료와 수첩을 챙겼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더 탔다. 그러니까 이미 한 잔 먹었는데 또 탔다. 그러니까 커피를 좀 자주 마시는 거죠. 커피를 좀 자주 마시고. 왜? 피곤하니까. 굿뿐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에너자이저.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데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워커홀릭. 그 와중에 친구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서 월 1,000만 원의 매출까지 올린다고 하니 홍은 슈퍼히어로 수준의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오죽하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고 해서 별명이 홍길동일까?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해서 인간미가 없다는 평이 있지만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데다 기획력까지 갖춰서 통합 디자인팀의 팀장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아직 아니야. 거론이 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빈틈없는 스타일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추진력,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카리스마까지 있으니 그녀만한 책임자가 없을 것이다. 나와 동갑이지만 사회적 지위나 재력만 놓고 보면 그녀는 나보다 더 어른이고 저만치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이거 진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인 거고. 물론 신체나 피부, 나이 같은 건 내가 이목벌쯤 되겠지만 디자인팀 통합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 디자인팀 통합이라고 하는 게 서술자가 처해진 상황.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뭔가 빨리 성과를 내야 하잖아. 성과를 내야만 하는데 막 애기는 맨날 울고 지금 막 몸만 아프고 뭐 이러잖아.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인원 감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 감축. 이게 이제 갈등, 고난. 앞으로 맡은 업무에 더욱 충실해 주시고 근태에 신경 좀 더 써주세요. 통합과 감축에 대해 말하는 홍의 목소리는 몹시 사무적이었다.
이럴 때 홍해 팀에 속해 있는 것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로 작용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잘하는데 차갑다며. 일을 잘하는데 차가우니까 이게 나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다고. 나는 회의 수첩에 홍해 말을 두서없이 받아 적었고 회의는 다음 달에 있을 L그룹의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과 신규 브랜드의 홈페이지 구축 쪽으로 넘어갔다. 리뉴얼 작업 1, 신규 브랜드 홈페이지 구축 2.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뭐 디자인, 광고, 마케팅 약간 요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홍이 말할 때마다 구가 민첩하게 의견을 내놓았고 회식 다음 날인데도 두 사람 다 자세가 꼿꼿하고 의욕이 넘쳤다. 커피를 한 잔 또 먹어? 지금 3잔이야. 내 머릿속에 낀 안개는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 낀 안개,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소설인데도 비유적인 표현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구나. 회의 내내 나는 열등이 나고자의 심정으로 구와 홍을 우러러봤다. 두 사람 다 어제 호프집 감자탕 노래방으로 이어진 1차, 2차, 그리고 3차. 풀코스를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4차까지 갔다는 거야. 해장국으로 마침표까지 찍은 다음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는데 피곤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나는 하품 때문에 벌어지는 입을 손으로 겨우 가렸다. 아무래도 저들과 나는 종 자체가 다른 것 같았다. 연달아 터져나오는 하품 때문에 눈물이 찔끔 비어져 나왔다. 당분간 야근해야 되겠는데요? 구의 말에 홍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니까 야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되게 산뜻하잖아. 웃으면서 고개도 끄덕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힘들지 않다는 거야.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그냥 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나는 회의 수첩에 야근이라고 쓰고 그 옆에 워커홀릭,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이게 전체 주제의식이죠.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적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빈틈이 있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빈틈이 있는 거. 근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하니까 빈틈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야. 너무나도 완벽해 보인다는 거지. 그러자 불현듯 전 남편이 보낸 청첩장이 떠올랐고 청첩장의 빳빳한 모서리가 쓰린 속을 확 긁고 지나갔다. 지금 봐봐.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쓰린 속을 확 긁고 지나갔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회식 다음 날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회식 다음 날이고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번에 잘 못하면 인원 감축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 와중에 전 남편은 결혼을 해. 그러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심란한 상태인 거야. 넘어가요. 그래서 카페에 올라온 대부분의 글이 잠깐만 여기 밑에를 더 안 읽어요. 밑에 읽어야겠다. 여기 당장 야근을 해야 되는데 백수 동생 그리고 동생 직업 있는 거 아니야? 아까 그리고 얼마 준다 그랬어? 3만 원 준다 그랬어. 근데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3만 원이면 12시까지 봐주는 거라며. 애기가 하원하고 한 7시에서 애기가 한 6시에 하원을 한다고 쳐보자. 그럼 12시, 6시간이잖아. 6시간에 3만 원 이면은 그렇게 막 시급이 야 근데 무난하다. 이때 당시 물가면. 지금은 조금 적게 주는 거지만 금액은 자꾸 올라갔다. 일도 못하는 주제에 배짱만 두둑. 이번 기회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구조 조정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고 가사 도움이라고 치자 파견업체 목록이 쭉 나왔다. 먼저 카페와 블로그에 들어가서 경험자들의 조언과 사연을 꼼꼼히 읽어보고 글을 읽다 보니 도우미를 써서 편하고 좋았다는 글보다 잘못 쓴 도우미 하나가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고발 같은 게 더 많았다. 자꾸 뭘 집어간다. 너무 눈치 보인다. 애가 욕을 하고 행동이 거칠어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대. 그러면
이 황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고발 같은 게 더 많았다. 이거를 보면은 계속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되겠지. 내적 갈등이 되겠지. 아, 이 가사 도우미를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그래서 카페에 올라온 대부분의 글이 좋은 도우미를 구한다. 가족처럼 일해주실 분이라는 제목. 그에 비하면 파견업체 광고 문구는 화려했대. 전문 인력 왕비,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도우미, 친정엄마 같은 꼼꼼한. 당신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 왜 그래서 친정엄마 같은 꼼꼼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댁 엄마 같은 꼼꼼함 이러면 누가 써요? 안 쓰잖아요. 그래서 가게도 다 보통 친한 가게 사장님한테는 이모라고 부르잖아. 고모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알아. 여자 쪽 집안이 조금 더 친근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네 사장님, 식당 가가지고 고모라고 부르는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봐. 아무도 없을걸? 다 이모라고 부르지? 당신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 홈페이지만 보고 제대로 된 앱처를 골라낸다는 건 포장된 상자만 살펴보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이 뭔지 알아맞히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열어보았다. 로봇 도우미의 세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름의 사이트를 발견한 건 기계적으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클릭한 후였고 주소는 맨 마지막 페이지의 중간. 이거 맨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면 틀려. 중간쯤에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맨 처음이랑 맨 끝에 있었으면 눈에 띄었을 법도 한데 얘가 딱 중간에 있으니까 눈에 안 띄어. 지나치기도 쉬웠다. 나는 기대감이 없다 그랬어. 주소를 클릭하고 사이트를 훑어봤다. 흥미를 끈 건 소개글이었어. 아직도 한국말이 서툰 도우미를 쓰고 계십니까? 보통 조선족을 많이 쓰거든요. 몸값이 싸니까. 검증받지 못한 가사 도우미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로봇의 신개념, 진화된 청소 로봇, 요리 로봇, 베이비시터 등 각종 로봇이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인간의 삶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많은 회원들이 비밀리에 이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비밀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비밀 보장이 되는 거고.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 비밀리에라는 문구가 호기심을 자극했다. 도우미 알선 업체의 비밀 혜택이라는 게 대체 뭘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에 이용이 가능했다.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해서 접수했지만 답변은 가입한 후에나 받아볼 수 있어. 그러면 굉장히 약간 비밀 보장. 뭔가 이게 누구나 가입해가지고 누구나 서비스를 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회원가입을 누르자 저희 회사의 가입 기준은 매우 까다로우며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친 분만이 로봇 도우미의 세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거부에 대한 문의. 그러니까 왜 제가 가입이 거부됐죠? 이런 거는 안 받아. 회원가입마저 까다로운 걸 보니 과연 비밀리에 누릴 만한 혜택이 존재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기대 반 걱정 반의 심정으로 회원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눌렀다. 로봇 도우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의 메일도 보냈다. 사실 연봉, 부동산에 대한 항목 때문에 가입에 큰 기대를 걸진 않았다 라는 걸 통해서 얘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정보가 연봉도 물어보고 부동산도 물어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30분쯤에 되게 빨리 와요. 가입 승인, 답변 완료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회원번호가 도착했다. 회원번호가 도착한 거면 가입이 승인됐다는 거일 거고 로봇 도우미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로봇 도우미는 일종의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면에서 인간과 유사하며 특화된 프로그램 장착으로 업무 수행 능력은 일반인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나의 사이보그로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는 물론 간단한 사무부터 디테일한 업무까지 가능하고요. 일반 사이보그와 주문자를 그대로 본떠 만든 트윈 사이보그가 있으며 얘네의 경우 발급 기준이 더욱 까다롭고요. 로봇 도우미를 통해서 새로운 기계 문명의 세계를 접하시길 바랍니다. 트윈 사이보그를 중심으로 소설이 좀 전개가 되죠.
기계 운명의 세계라. 친숙하면서도 생경한 단어에 살짝 거부감이 일었다. 로봇이니까 당연히 기계겠지만 기계라는데 괜찮을까 우려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얘가 지금 반응이 초반부터 환호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약간 계속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인간미가 없다거나 기계 문명의 삭막함이 싫다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기계라는 게 결국 인간이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중요해. 왜? 전체 주제랑 맞닿아 있잖아. 왜 주제랑 맞닿아 있어? 얘의 생각은 뭐였어? 처음에. 이 얘기는 기계라는 게 결국 인간이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기계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잖아. 인간이 기계보다 우위에 있어. 인간이 기계보다 우위에 있어. 근데 우리는 알지? 결말을 알잖아. 오히려 결말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돼? 기계가 인간을 거의 지배하는 느낌인 거죠. 결말 부분에서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관리의 대상이 아니야. 지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의 대상이 아니야. 더 이상 로봇은. 관리를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야. 관리를 못하면 더 골치 아파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오류 때문에 사이보그가 실수를 저질러서 생활이 엉망으로 변하는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생활이 엉망으로 변하는 장면. 이게 이제 상상. 업체 측은 내 걱정이 기후가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는 거예요. 로봇 도우미의 세계에 있는 사이보그들은 기계라기보다 인간의 분신의 개념에 가깝다는 것. 기계가 아니야. 업체와는 여러 차례 메일을 주고받았고 그들은 내게 트윈 사이보그 발급 가능 판정을 내렸대. 그 사이 몇 군데의 도우미 알선 전문 업체에서 보낸 여자들이 우리 집을 거쳐갔어요. 한 명은 청소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한 명은 아이가 무서웠으며 다른 한 명은 아이의 일주일치 간식을 하루 만에 먹어치웠대. 애기가 먹은 게 아니야. 본인이 먹었다는 거야. 그 도우미가. 그래서 안 도와주는 남편보다 일 잘하는 도우미가 낫고 말 많고 뺀질거리는 도우미보다 잘 만들어진 청소 로봇이 낫다. 자, 남편보다 도우미가 낫고 도우미보다 청소 로봇이 낫다. 결국에 인간보다는 로봇이 낫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얘네의 캐치프라이즈가 슬슬 로봇 도우미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우울증을 앓던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토막내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서 세상이 시끄러워진 것도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하면 이런 살인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로봇은 적어도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는 낯선 사람과 지내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염에 걸렸고 한동안 병원 신세도 졌어요. 아줌마 안 오면 안 돼? 헬쑥해진 얼굴로 말할 때는 마음이 미어졌다. 아이 때문에 칼퇴근을 해서 사무실에서도 눈치가 보였다. 자, 지금 여기 딱 보면은 로봇 도우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업체는 내게 트윈 시스템을 권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놀라울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 피곤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해내서 주변에 부러움을 받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분들은 저희 회사의 트윈 사이보그를 이용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트윈 사이보그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고객 중에는 유명한 사업가나 연예인, 사회 각층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많고요. 트윈 사이보그의 용도는 무궁무진하며 많은 분들이 비밀리에 이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 자체는 이제 의심을 그러니까 초반 부분에 그렇구나 그냥 많이 쓰는 거구나 라고 하겠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 왜? 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봇이었으니까 그게 더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이잖아. 홍뿐만 아니라 홍도 로봇이고 나도 로봇을 쓰고 있었으니까 얘네 말고 또 다른 누군가는 로봇을 쓰고 있을 수도 있겠다. 트윈 사이보그 시스템에 대한 업체 측의 자신감은 대단했다. 발급 가능 판정을 받고도 누리지 않는 건 손해. 사이보그에 집안일을 맡긴다고 해서 인생의 시름이 반으로 줄어들거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흥미가 당연히 생기겠죠? 어차피 반복되는 일을 시킬 거라면 로봇이라도 상관없지 않을까? 업무만 잘해낸다면 차라리 로봇 쪽이 낫지 않을까?
게다가 트윈이라면 아이가 느끼는 거부감. 그렇겠죠. 왜?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집에서 놀아주는, 그러니까 아니지. 초반 부분, 그치.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집에서 놀아주는 거니까 애기가 아까 그랬잖아. 무서워했다 그랬잖아. 어떤 도우미 아줌마를 보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업체와 메일을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았다. 게다가 일반 시스템과 가격이 비슷해. 그러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부담도 적어. 물론 홍보 문구에 나오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돼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이거 소설이어서 심리가 문제로 무조건 나와요. 얘의 심리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 확인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 완벽한 사람이 돼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나는 트윈 사이버거 시스템 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고, 트윈이라는 말은 복제라는 단어보다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그치? 복제라는 단어보다 확실히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트윈 사이버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서류와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그들이 제작한 질문지에 상세히 답변해야 됐고, 첨부 파일의 양은 방대해서 책 한 권 분량에 가까웠다. 가족, 교육관계부터 가정환경, 기질과 성격, 성향에 대한 질문까지. 그것은 거의 한 인간의 생애에 대해 묻고 있었다. 질문에 세심함에 뭔가 제대로 만드는가 보다 믿음이 가면서도 이 정도면 인권 침해 아닌가 싶어서 불편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의 없는 답변 때문에 사이보그를 만드는데 오류가 생길까봐 심혈을 기울여서 체크했고, 다양한 용도를 위해 회사 조직도와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상세 파일, 동료들의 사진, 성격과 주의사항까지 보내야 됐다. 질문 중에는 사진 찍었을 때 어떤 포즈를 자주 취하는지, 배추김치를 썰어 놓으면 어느 부분부터 먹는지 하는 것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세심하고 예민하게 질문을 하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배추김치 이 부분은 나도 소설 읽으면서 되게 감탄했어. 진짜 잘 썼다. 현재 고객님의 사이보그가 제작 중에 있으며 사용 장소와 시간, 업무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주문 내용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며 하루 전에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시 복장과 헤어스타일,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차질 없이 이용 가능하고요. 내가 보낸 답변과 내부에서 팽창해가는 두려움과 기대에 비해 이메일의 내용은 간략했다. 이틀 후에 나와 똑같은 것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어떤 것이 우리 집에 도착했다. 내가 아닌 어떤 것이 우리 집에 도착했다. 어떤 것. 그럼 이제 얘가 여기서 느끼는 감정선을 보세요. 잠깐만.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그것을 보는 순간 머리끝이 쭉 뼛서고 팔에 소름이 돋았다. 소름 동그라미. 나를 보는 것과는 느낌이 달랐고, 손님을 대하듯이 어서 오세요라고 해야 될지, 물건을 대하듯이. 자, 손님 동그라미, 물건 동그라미. 아직 이 로봇에 대해서, 로봇이잖아요?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이게 진짜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물건으로 대해야 되는 건지. 그 길다 했잖아. 그것은 아직 이제 초반이야. 그것은 주위를 민첩하게 둘러보더니 집 안으로 쑥 들어왔다. 업체에서 보낸 유의사항에는 사이보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말고 들켰을 경우 쌍둥이, 특히 가족을 조심할 것, 기계의 결함이 아닌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회사는 책임 안 질 거고,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할 때 동의함이라고 체크해야 하는 이용 약관과 비슷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어. 아무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출근한 다음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 나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에 집에 들어갔다. 확실히 가사 업무에 능숙했다. 여기가 조금 중요해. 인형의 집 세트처럼 깔끔해졌다. 물방울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욕실 바닥은 맨발로 들어가도 좀 보송보송했다. 반짝거린다. 반듯하게 개켜져 있다. 최고의 청소 로봇이자 완벽한 식기세척기. 개킹 기능까지 추가된 세탁기였다. 그리고 한식, 케이크, 쿠키까지 만들어내고, 급한 일을 1시간 전에 업체 측에 연락하면 잡음 없이 처리해 주었다. 진짜 기계적이야.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이렇게까지.
첫날 현관문 앞에서 충격적인 첫 대면을 한 뒤로 그것과 마주친 적이 없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일한다는 기묘한 으스스함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다.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이와 잘 지낸다는 것. 어린이집 알림장에는 아이가 엄마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인지 울고 짜증 부리는 일이 많이 줄었으며 어린이집 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나도 모처럼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반복되는 야근에도 지각하지 않자 구가 선배 요즘 보약 먹어? 하고 물어봐. 보약은 무슨? 나는 씩 웃어 보였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되게 기뻐. 완전 만족감 개쩔어. 왜 만족감이 쩔까? 균형이 맞게 된 거야. 균형이 맞아지게 된 것. 집안일에 대한 균형도 맞게 된 거고 집안일에 대한 균형과 회사 일에 대한 균형도 맞아지게 된 거니까 뭔가 이제 나의 입지, 나도 어딘가에 필요한 사람이면서 이제 괜찮아지니까. 청첩장 받았지? 통화 버튼을 누르자 전 남편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안경을 찾았으면서 나는 인상을 확 구겼다. 잠에서 깨자마자 대화를 나눌 상대가 전 남편이라는 건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 전화를 받았나 봐. 전 남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주도 좋아. 그 사이에 청첩장을 다 찍고 빈정거리지 마. 저번에 말했잖아. 하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땐 정말 청첩장을 찍어서 보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석 달 전인가? 아이랑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나가더니 늦었는데도 아이를 데려다 주지 않고 연락도 없었다. 어디야? 하고 묻자 현관문 좀 열어 하는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다. 아이를 안고 문 앞에 서 있는 전 남편은 놀이공원에서 아이에게 시달려서인지 5살은 더 늙어 보였고 내가 쳐다보자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애가 자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거지 하면서 커피 한 잔 주라 하더니 들어와서 앉았다. 기분이 좀 이상했다. 왜냐면 평소 같으면 그러니까 이 대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거지. 다르다. 평소 같으면 아이가 자도 공동 현관문 앞에서 지훈이 데리고 올라가라고 전화했을 것이다. 좀 올려다주면 어때서? 남의 애야? 내가 쏘아붙이면 한숨 한 번 쉰 뒤 거길 뭐하러 올라가? 투명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굉장히 이혼한 뒤에 절대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 이혼 뒤에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 남의 애냐? 내가 쏘아붙이면 한숨 한 번 쉰 뒤 거길 뭐하러 올라가? 현관문 안으로 발을 들이면 발목이 잘리기라도 할 것처럼 유난을 떨더니 그날은 웬일로 먼저 커피를 달라고 하더니 애를 직접 침대에 누이기까지 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 그래도 애한테는 부모가 다 있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걸려온 시엄마의 전화도 그렇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혹시 저 인간이 수 쓰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들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재결합은 안 할 거다. 결의를 다지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전 남편은 손바닥을 마주대고 천천히 비볐다. 쩍 벌린 무릎 근처에서 마주 닿은 두 손은 깍지를 낄 듯 말듯 아슬하게 비벼지고 있었다. 그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표시였다. 그래도 얘네가 어쨌든 부부였잖아요. 부부였기 때문에 서로의 생활 습관 같은 걸 다 알고 있어요. 결혼 전에 별 볼 일 없는 프로포즈를 할 때도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도 그는 그렇게 손바닥을 비볐다. 마치 고백이 손바닥의 예열에서 시작되는 듯이 헤어진 마당에 전 남편의 버릇 같은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게 구질구질했지만 그런 건 헤어졌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었다.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지만 전 남편은 커피 한 잔을 다 비울 때까지 멀뚱거리면서 손바닥만 비벼댔다. 어우 징그러. 빨리빨리 말하고 빨리 가든가. 언제까지?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좀 기다려봐. 넌 꼭 그렇게 서두르더라.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냐? 둘이 똑같죠? 근데 좀 짜증나요. 저는 못 기다려. 이런 습관.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냐? 라고 하는 거는 뜸들이는 네 버릇은 어떻고 나는 인상을 쓰며 쳐다봤다. 전 남편은 빈잔을 입으로 가져갔다가 내려놓더니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결혼 말도 오가고 진지해. 이혼하고 그쪽이 알아? 고개를 끄덕였다. 애 있는 것도 알아?
말할 거야. 네가 참 말하겠다. 양육비 보낼 때마다 속 썩이고 자주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만남은 진지할지 모르지만 애 얘기를 꺼내면 쉽지 않을걸?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비웃음의 밑바닥에는 재결합 제의를 거절할 기회를 놓쳤다는 낭패감. 여기서 전 남편한테 미련이 있는 게 아니야. 전 남편한테 미련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얘한테 거절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약간 쟤는 저렇게 또 새로운 사람을 찾는데 나는 뭐하고 살았지? 그런데 그런 나를 비웃듯 청첩장이 도착했고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다. 청첩장에 쓴 메모 봤지? 지윤이 늦지 않게 보내. 청첩장의 아래쪽 약도 부분에는 분홍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결혼식 때 지윤이를 화동으로 세우고 싶은데 괜찮지? 의미 있잖아. 집사람도 좋다고 하고. 그리고 이미 집사람이라고 그래. 자기 새 아내를. 드레스 고르게 토요일날 보내. 화동이라는 말보다 집사람이라는 말 때문에 기가 차서 코웃음이 나왔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대하지 마. 청첩장을 어디다 처박아놨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화동이고 뭐고 아빠는 외국에 나가서 이제 못 본단다.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다시는 만나게 하지도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점점 더 전 남편을 닮아갔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물에 불린 미역처럼 흐물흐물해졌다. 그러니까 전 남편을 더 닮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통해 얘가 뭘 느끼겠어? 내 아내가 아까 남편은 싫지만 이 남편이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잖아.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아빠이기도 해. 그래서 완전히 얘네 둘을 떼어놓을 수는 없어. 아빠이기도 해. 그래서 떼어놓을 수는 없어. 그걸 볼 때마다 물에 불린 미역처럼 흐물흐물해졌다. 좀만 참아봐. 여기까지 쉬었다가 다시. 어떻게 7시 반에 일어나지? 자, 몸살이라도 걸려주었으면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되는 때도 있는데 내 인생이 그런 절묘한 타이밍과 극적으로 불화하며 진행되어 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라는 거는 그래 내 인생이 그러면 그렇지 뭐 약간 요런 감성인 거. 아이디어 회의와 업무 부담이 있는 날 뻗어버릴 줄은 몰랐다. L그룹은 우리 회사의 VIP 고객인데가 롯데인가? 그 홈페이지에 리뉴얼 작업 결과에 따라서 팀이 통합될 때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 내가 잘리냐 아니면 잘리지 않느냐. 회의에 꼭 참석해야만 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불덩이인데다 팔다리는 반쯤 녹은 엿가락처럼 비우. 수습이 안 됐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고도 홍은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아프단 말이에요? 하면서 혀를 찼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반응은 아니죠. 굉장히 차가운 반응이고 늦어도 10시 반까지 출근하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니까 이제 출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럴 때에 대비해서 트윈 사이보그를 신청했는데도 회사에 보내는 건 아무래도 깨름직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능력 있는 사업과 연예인들도 사용한다는데 별일 없을 거야. 업체에 전화를 걸고 주문을 넣으면서도 고열보다는 불안함 때문에 덜덜 떨었다. 약을 먹고 자다 깨기를 반복하는 동안 꿈속에서 그것은 팔다리가 부러진 채 사무실 밖에 벌어졌고 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 남편에게 아이를. 이게 너무 웃겨. 팔다리가 부러진 채 약간 이렇게 강목 인형처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다리 막 여기 있고 진짜 막 마네킹 부러진 것처럼.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 남편을 뺏겠대. 남편에게 아이에게도 뺏기고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다 생각을 한 거지. 다음날 출근하자 홍이 나를 자료실로 불렀다. 호출된 순간부터 홍이 입을 열 때까지 메인 페이지 맡길 테니까 어제 말한 대로 진행해봐요. 평소에도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면 좋잖아. 꼭 인원 감축이라는 극약 처방이 있어야만 실력 발휘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트윈 사이보그가 일을 굉장히 잘한 거겠지?
트윈 사이보그가 일을 굉장히 잘했다. 이번에 L그룹 건도 기대할게요. 홍해의 그윽한 눈길에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중대한 회의라 잘못하면 잘릴지도 모른다는 주문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만 아이디어를 내라거나 실력을 발휘하라는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자 잘릴지도 모른다는 말 때문에 그것이 나선 모양이었다. 업체로부터 어제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전달받았다. 그래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분신이라는 겁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나는 메인 페이지를 따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안도했다. 어제 회의의 여파 때문인지 사무실은 술렁거렸다. 홍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나의 활약에 놀란 눈치였다. 이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것이 홍의 신임을 얻어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그것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내가 도저히 표현해낼 자신이 없다는 데 있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로봇에 의해서 자리를 뺏기고 있어, 지금. 로봇에게서 자리를 빼앗기고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다고 모두가 기대하는 아이디어를 버리고 쉬운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와서 그건 내가 내놓은 의견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었다. 애석하게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은 트윈 사이보그를 파견한 로봇 도우미의 세계뿐이었다. 담당자는 이 웹디자인 작업을 그것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 일단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담당자가 보낸 메일 속의 문장은 담담했다. 다음 날부터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지. 이제 주객이 전도됐어. 주객 전도. 원래는 그 집안일만 조금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 근데 내가 가사 도우미로서 전락해버린 거야. 가사 도우미로 전락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나를 서포트 해줄 뭔가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서포트 해주게 된 거야. 내가 그것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로 전락해버린 거야. 주체가 아니라 주체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지. 집에 와서 대충 청소를 해놓고 회사에 들러서 그것과 교대. 웹 구축 능력도 뛰어나고 플래시를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이라 그것이 일하는 한 내가 잘릴 염려는 없어 보였다. 교대라고는 하지만 일을 한다기보다 일의 진척을 확인하는 정도라서 내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디자인 작업은 열흘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았다. 그동안은 그것이 회사 일을 온전히 맡기로 했다. 예상하지 못한 휴가가 생겨서 신날 줄 알았는데 묘하게 공허하고 불안해. 왜? 자기 자리를 뺏긴 것 같으니까. 자기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여유가 생기면 화장품도 만들고 청첩장을 찍을 만큼 진지한 만남도 가질 수 있겠지? 나도 연애할 수 있겠지? 막연한 기대를 품었지만 생각만큼 한가하지도 의욕이 생기지도 않았다.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매여갔다. 부지런히 움직여도 욕실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했고 바퀴벌레가 나오고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맛없어. 저번에 해준 거 그거 먹고 싶어 하면서 투정을 부렸다. 좋은 점이라고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아이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었다는 것뿐. 나는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할 날만 기다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티가 나잖아. 로봇과 내가 한 일의 차이.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깔끔하게 뭐든지 다 잘하는 반면에 나는 내가 집안일을 하루 종일 해도 바퀴벌레 나오고 물 생기고 잘 못해. 가사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터라 업체 쪽에서 보낸 홈페이지 작업 완료라는 메시지는 몹시 반가웠다. 나는 모처럼 미용실에 다녀왔고 답 문자 대신에 바꾼 헤어스타일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담당자에게 보냈다. 머리는 마음에 들었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아침 내내 흥얼거리던 노래는 L그룹 쪽에서 수정 작업을 의뢰하는 바람에 뚝 끊겼다. 오전 중에 가능하죠? 홍이 수정할 부분을 체크해서 가져왔다.
그것을 불러서 교대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시간도 촉박했다. 직접 하는 수밖에. 결과물을 본 홍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거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수정 전보다 더 안 좋아? 오늘 왜 그래요? 자기답지 않게. 내가 고개를 숙이자 홍이 가까이 와서 목소리를 낮췄다. 그동안 과로해서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고 내일 제대로 마무리해줘요. 그것은 마치 교대할 시간을 줄 테니 그것을 데려오라는 은밀한 주문 같았다. 그리고 홍도 그것이잖아. 그 로봇이잖아.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메신저 대화창이 떴다. 구였다. 선배, 오랜만에 홍한테 깨졌네. 그동안 죽이 척척 맞아서 일하더니. 그동안 죽이 척척 맞아서 일하더니라고 하는 거는 로봇이 둘이 일하니까. 웬일이야? 실수를 다하고 빈정거리는 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홍에게 깨진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속상한 건 열흘 만에 사무실에 복귀해보니 모든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하는 건 내가 조금씩 이 자리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홍에 대한 험담으로 침묵을 도모했던 동료들은 나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몇 사람도 감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빈정거려주는 구가 오히려 고마울 정도였다. 그 후로 그리고 봐봐.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는 보이지 않았고 잘렸다는 거겠죠? 다른 몇 사람들도 감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잖아. 내가 만약에 그 로봇을 쓰지 않았다면 나도 잘렸을 거야. 그 후로 오늘 좀 이상하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들었고 그것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는 뻔했다.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한 사람, 업체가 자랑하는 그대로 활약했을 것이다. 몇 년 동안 일해온 곳이고 함께 지난 사람들인데 열흘 만에 쌓아온 세월이 다 와해된 기분이었다.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모든 게 막막했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그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게 더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 그것은 업무 변환에 대한 업체 측의 입장은 명확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뛰어난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 이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현재 상황과 회사의 분위기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야? 너 집안일이나 해. 로봇한테, 그것이라고 하는 로봇한테 일 시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순응하고 내가 이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내 메일에는 그것의 출근과 퇴근 시간, 1일 업무 보고서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오늘 뭐 했는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점점 사회에서 도태되고 있다라는 거지. 결혼식을 앞두고 아이는 잔뜩 흥분했다. 내일 안 가면 안 돼? 라고 했다가 엄마 드레스 너무 예쁘지? 집에 갖고 와서 입어도 돼? 하면서 떠들다가 침대에 누운 나는 오래오래 뒤척였다. 전 남편의 결혼식이 내일이라는 것도 일자리를 그것에게 완전히 내줬다는 것도 다 믿어지지 않았다. 실타래는 엉켜있는데 가위로 싹둑 자를 용기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것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지. 일어나자마자 드레스를 입고 뛰어다니는 아이를 얼러서 밥을 몇 숟갈 먹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남편의 결혼식에 가서 박수를 치고 밥을 먹을 정도로 속 좋은 인간은 못 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아이만 보낼 수도 없어서 결국 업체에 연락했고 전 남편의 결혼식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복장과 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주문을 할 때마다 내 인생의 밑바닥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모두 모조리 까발려지는 것 같아 참담했다. 베란다에 서서 그것이 아이와 함께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드레스 때문에 신이 나서 깡충깡충 춤을 췄다. 엄마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몸짓. 아이는 정말 그것이 엄마라고 믿는 걸까? 엄마와 그것이 다르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걸까? 왜?
왜 모르는 거지? 진심으로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그것은 정말 나와 완전히 같은 걸까?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자, 여기에서 정체성 혼란이 와요. 창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지만 정신을 차리면 어느새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사에 갈 수도 없었다. 거기에는 대리로 승진한 그것이 처리할 일만 쌓여 있었다. 집안을 서성거리다가 결국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눌렀었다. 잠깐 보고 온다고 큰일이 생길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결혼식으로 가. 이제 거의 다 왔어. 결혼식이 끝나잖아. 좀만 참아. 아는 얼굴을 만날까봐 사람들 틈에 숨어서 결혼식을 지켜봤고 화관을 쓰고 드레스를 입은 아이가 바구니 안에 든 꽃잎을 뿌리면서 입장. 어디서 배웠는지 사람들을 보면서 생긋생긋 웃는 여우까지 부렸다. 아이 때문인지 결혼하는 게 신나서 그런지 뒤따라 들어가는 전 남편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다. 그 둘의 얼굴이 몹시 닮았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웠지만 드레스를 입은 아이의 모습은 공주처럼 예뻤다. 보고 있자니 코끝이 시큰 아이가 꽃잎이 다 떨어진 바구니를 하객 쪽으로 던지는 바람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당황한 아이가 두리번거리자 그것이 번개같이 출동해서 아이를 안고 들어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려다 멈칫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있는 모습을 들켜서는 안 돼. 엄마가 나타나서 구해주자 안심이 되었는지 아이는 하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아이의 손짓에 한복을 입은 노인네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자신의 전 남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것은 순서가 끝날 때마다 오늘의 주인공인 부부를 향해 박수를 보냈고 식이 끝난 뒤에는 인사까지 나누었다. 아무래도 전 남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태도가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뉘앙스로 입력된 것 같았다. 그것의 행동은 할리우드에서나 볼 수 있는 것. 전처의 축하에 전 남편 부부는 흐뭇한 미소로 화답했다. 저런 행동이 나답지 않다는 걸, 나라면 절대로 저럴 수 없다는 걸 본 저 인간은 정말 모르는 걸까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니까 평소와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야. 내가 아닌데 이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것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식장을 빠져나와야 했다. 화창한 토요일, 아까 그때 그 청첩장 예식 보면은 화창한 토요일 3시라 그랬죠? 주변에 예식장이 몇 군데 더 있어서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객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다들 한껏 차려입었고 결혼식 덕분에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된 사람들이 335 모여서 과장되게 웃고 떠들었다. 부케에서 떨어진 꽃잎과 하늘하늘한 한복자락이 거리를 쓸고 다녔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후줄근한 추리닝 차림의 여자는 그래서 더욱 눈에 띄었다. 여자는 어디를 보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하고 거리를 좁혀왔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지만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다. 어디서 봤더라? 생각하는데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눈이 마주치자 여자는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렸다. 그리고 홍과 똑같은 홍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알고 보니 홍도 로봇이었다. 라고 하는 거. 자, 나의 직업이 뭐예요? 그쵸. 웹 디자이너죠? 웹 디자이너. 나의 가족 관계는? 전 남편 있죠? 그리고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여자죠? 그리고 아이. 내가 피곤한 이유는? 회식. 업무. 우편물 누가 보냈어요? 전 남편. X 남편. 내용 뭐야? 토요일에 결혼식 한다. 회사 동료, 구도 있고요. 홍도 있죠. 도우미를 구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인원 감축 이슈가 있으니까. 가사 도우미를 구하기 위해 검색하다가 마지막에 발견한 사이트의 이름은? 뭐였지? 로봇 뭐라고? 로봇 도우미의 세계. 내가 선택한 사인 모고는 트윈. 내가 제출한 거 뭐 있지? 배추김치. 맞아. 배추김치도 있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등등. 나는 로봇을 그것이라고 지칭하고요. 집에 오고 난 뒤의 변화? 완벽하죠. 완벽하게 깨끗해지죠. 나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진짜. 하루만. 진짜 하루만. 전 남편이 집에 와서 나에게 한 말의 내용은 결혼한다.
아이의 이름 지윤이. 전 남편의 결혼식에 아이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거 화동. 회사에 로봇을 보내게 된 계기는 너무 아파서. 홍이 나를 칭찬한 이유는 잘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와서. 로봇이 회사에 있는 동안 내가 한 일은 집안일. 동료들의 반응 굉장히 좋죠. 누가 아이와 함께 전 남편 결혼식 가는가? 그것. 누가 아이를 든 거야? 그것. 마주친 사람? 홍. 요렇게. 되셨어요? 잠깐 IWB 변환하고 있는 동안에 쉬고 계세요. 또 같은데. 자, 보세요. 발단. 여기서 내가 회식 자리 1차만 끝내고 집에 도착해서 막 2, 3차까지 끝낸 거 아니야. 1차만 끝내는데 새벽 1시였고 5살이야 딸이. 그림 숙제해야 됐고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끝났고요. 청첩장을 발견했고요. 예식일은 한 달 뒤 토요일 3시. 그리고 빈정 걸었다. 디자인팀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에너자이저인 홍. 그녀는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는 워커홀릭으로 인간미가 없다는 평이 있지만 인터넷 쇼핑몰까지 운영하면서 엄청난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슈퍼히어로의 수준의 에너지를 가진 인물. 거기에 나와 비교되는 업무 추진력까지 갖고 있다. 나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적었고 전개. 당장 야근을 해야 되지만 백수 동생 대신에 가사 도우미를 구했고 로봇 도우미의 세계라는 사이트를 발견했고 이미 많은 비밀리에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쓰여 있었다. 베이비시터, 업무, 간, 주문자를 그대로 본떠 만드는 트윈 사이보그도 있었고 사이보그 제작을 위해 나는 가족관계와 기질, 성격부터 포징, 배추김치, 인권 침해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편했지만 오류가 생길까봐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비유, 뭐 인형의 집처럼 여긴 그냥 읽으세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런 뒤집어졌다. 뒤집어졌네. 아하 이런. 그냥 쌤 뒤집어서 보면 안 돼요. 개 짜증나. 뒤집어서 봐요. 뒤집어서. 잠깐만. 이거 해결책이 없을까? 그냥 뒤집어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이네. 그래 여기가 제일 중요해. 제목의 역설적 의미. 저건 사람도 아니다는 겉으로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이보그처럼 완벽하게 일하는 구와 정체성을 잃어가는 나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기술과 효율성이 인간의 가치를 대신하는 사람. 이게 중요해. 아까 그 로봇 그 회사 사람이 그랬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라 그랬어?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너 능력이 없으니까 집안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럼 거기서 인간의 가치가 무조건 기술이랑 효율성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모는 배제되고 아웃풋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경쟁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냐만 증명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인간다움과 인간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묻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뒷부분에 왜 저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는 걸 모르지? 라는 의문을 왜 품고 있겠어? 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저러지 않을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전 남편이랑 전 남편의 새 아내는 그것을 보고 웃고 있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인간의 가치가 점점 더 효율적인 걸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편 SF 1인칭 주인공, 나의 심리, 그리고 작품 안에 있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 위협받는 현대인의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 트윈 사이보그라는 SF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간다움과 인간의 존재 가치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워킹맘의 현실적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래서 너네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온 구자명시 있지? 우리 동네 구자명시 시 있었잖아. 연계되어서 나왔었던 것 중에 그거 로봇에 대한 의존과 불안으로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번에 외부 지문이 저번보다 많진 않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나의 자리가 사라지는 주객전도 상황 중요하죠.
효율성과 능력만을 중시하는 사회 풍자, 간결한 문장과 일상에 대한 사실적 묘사를 통해 무력감과 소외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결말의 반전을 통해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흐려진 미래사회의 불안과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이거랑 완전 비슷한 유튜버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저건 사람도 아니다 내용은 여기서 끝내고